안녕하세요. 저는 인고의 세월을 지나 이제 간 40을 넘긴 특별할 것 없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대단해 보일 것 없는 작은 가게이기는 합니다만, 제게는 저 혼자서 오롯이 제 삶을 책임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삶의 터전이죠. 날 때부터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던 제게는 지금 이렇게 제 밥벌이 안정적으로 하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는 요즘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도 제게 쉬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 역시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갖가지 역경을 거치며 살아와야 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무슨 염치로 어머니한테 이런 큰 은혜를 덥석덥석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은정아, 나한테 너보다 더한 귀인이 없다. 비록 우리 인연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다고 해도 내 너한테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이 마음만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마. 가진 것 없이 태어나 인복이라고는 없었던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위안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습니다. 차마 바랄 수조차 없었던 시어머니의 하늘과도 같은 너른 마음에 저는 그만 그간의 서름을 모두 토해내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간에서는 그리도 불편하고 싶지 않은 관계인 고부관계라고들 하지만 제게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분이셨죠. 저희 두 여자의 인생에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었던 건지 여러분들께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저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셨고,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가장으로서 일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집 밖으로 나들며 사고를 치거나 여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양반이었죠. 그런 남편을 대신해 넷이나 되는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낸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남편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평생을 사셨던 친정어머니셨어요. 당신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셨겠습니다만 자식한테라고 말 한마디 살갑게 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저희 남매들은 항상 일하느라 지쳐 있었던 친정어머니 심기라도 거스를까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맏딸인 저는 친정어머니 눈치를 살피랴, 밑에 세 동생들 부모님 대신해서 돌보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벅찬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을 하셔도 배움이 긴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셨던 어머니가 뭐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겠어요. 이러다 보니 항상 몸이 축나는 일밖에 하실 수 없었죠. 그렇게 늘 몸이 고단하다 보니 항상 신경이 날카롭고 말 한마디도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엄마는 평생을 쥐똥만한 여유조차 부리지 못하고 사신 분이셨어요. 지금이야 저도 이만큼 나이 먹고 여자 혼자서 무려 자식을 넷이나 건사한다는 게 얼마나 삶이 팍팍하셨을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자라는 내내 항상 좌불안석이었던 저는 차마 친정어머니께 대한 불만을 터뜨리지 못하고 억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저희 남매들의 생계를 부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주신 분이긴 했으나 그만큼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환경에 놓이게 하신 것도 또한 사실이니까요. 사실 이 모든 일에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으나 사실상 그분께 제대로 된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항상 집 밖으로 나들고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아버지 대신 어머니에게 원망의 화살이 쏠리기 쉬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제 한 몸 가누기 쉽지 않은 어린 나이부터 동생을 셋씩이나 보살피느라 많이 버거웠어요.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애는 뭐 한다고 넷이나 낳았는지. 그렇다고 부부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미련한 짓을 벌여서 줄줄이 자식들을 고생시키는 건지. 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세상에 내어놨으면 적어도 집에서 눈치라도 보지 않게 만들어줬어야지 하는 괘씸한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저희 남매가 딸 셋의 막내 아들 하나입니다. 저희 남매의 구성만 보더라도 뭐 때문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줄줄이 애를 낳았는지 짐작이 가시죠. 네, 바로 아들 하나 보겠다고 없는 형편의 애를 넷씩이나 낳은 거예요.
하지만 아들 낳은 걸로는 제 돌이 다 했다는 듯 굴고 조강지 저와 자식들 부양은 나 몰라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자식들에게 살가운 모정을 베푸는 어머니도 아니셨고요. 그저 시집 왔으면 그 집안 대에 이어주는 게 여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다소 고제식하지만 그 시절 대부분 여자들이 그랬듯 당연하게 그런 삶을 살아왔던 어머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어머니 대신 동생들을 다소 과하게 감싸 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지야 저나 동생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언니고 누나라고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제가 그랬듯 집안에서 한껏 기가 죽어서는 어머니 눈치만 보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가난한 집 장녀로서의 지긋지긋한 책임감과 부채감을 안고 자라온 저였어요. 누구에게나 가장 편한 공간이 되어야 할 곳이 바로 집인데 자라는 내내 그런 집이 항상 불안감을 주는 곳이었기에 제 유년 시절은 서글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맏딸이라고 해도 친정어머니와 친구 같은 모녀 관계는커녕 항상 친정어머니에게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집에서 자라는 내내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벗어날 수 있을 그날만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취업을 나간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남겨진 동생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었습니다만 그렇게나마 지긋지긋했고 갑갑했던 집에서 벗어난 날 속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일이니 어딜 가더라도 나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어린 여자애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지도 어린 시절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차라리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고 사는 게 나았지 엄마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기대하기 어려운 저희 친정엄마한테 시달리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직 한참 요령이 부족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월급 받는 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 한몫 제대로 해내면 아무렴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야 심적으로는 더 낫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을 떠나는 맏딸에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무뚝뚝한 말투로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그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네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지. 나도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오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너도 이제 어른이니까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마지막 떠나가는 어린 딸자식에게 저리도 인정머리 없이 말하는지 평생을 겪어왔음에도 새삼스럽게 친정어머니가 원망스러워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차라리 저렇게 미련 없이 딸자식 보내면서 입 하나 덜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는 기분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큰딸을 살림 미천 삼아 자식이 벌어온 돈까지 탈탈 털어가는 무책임하고 해도 너무한 부모가 널린 곳이 세상입니다. 그나마 제가 번 돈에는 눈독 들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유년 시절에 이래저래 상처가 가득했던 친정집에서 독립하게 되었죠. 저 나름대로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홀로 서기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리 힘든 일들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눈치가 보였는지 일터에서 실수를 하고 야단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리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저 공부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인 줄 알고 다정하신 부모님 그늘 아래서 대학 새내기가 된 기쁨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제 처지가 더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속으로 아무리 서러워한다고 한들 제 타고난 배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마음은 그저 제 마음을 갉아먹을 뿐이었죠. 그럴수록 이를 악물고 더욱 악착같이 일터에서 버티내려 용을 썼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저였다 보니 그저 지금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만이 그렇게 적은 돈이나마 꾸준히 모아 사는 것만이 제 빈약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었어요. 그렇게 또래들이 눈부신 햇살 아래서 청춘을 만끽하고 있을 때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공장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제 소중한 시절을 갉아넣었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그리 좋은 청춘을 일한다고 몽땅 쏟아부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니던 공장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이 그때는 어찌나 어른스러워 보였던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던 남편은 고등학교 갓 졸업해 취업한 제 눈에는 사회생활에 능숙한 어른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보는 남자 어른들이라고는 제 친정아버지같이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제 눈에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갓 20을 넘기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겪어본 적 없는 제가 뭐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꽃다운 시절에 일에 치여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던 저였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머리로는 그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이런 저를 보듬어주고 저를 이 힘든 생활에서 꺼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저도 모르게 소망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날 때부터 인복이라고는 없었던 저에게 이제 와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리 만무했는데 말입니다. 제 주제에 감히 백마탄 왕자님을 꿈꾸다니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하다 해도 그렇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었네요. 세상 경험 없는 순진한 어린 여자의 호감을 알아채는 것 정도는 남편에게는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남편 역시 그런 제 호감을 귀신같이 알아채고서는 제게 추근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만약 제 동생이었더라면 정말 등짝을 후려쳐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뜯어말렸을 거예요. 갓 20을 넘은 연애 경험 한 번 없는 어린 여자애를 눈독 들이는 10살 가까이 많은 도둑놈이라니. 제가 철이 없었다면 남편은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 눈에 제가 얼마나 공략하기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을지 지금에야 짐작이 갑니다. 의지하고 하나 없는 휘두르기 쉬워 보이는 어린 여자라니 얼마나 입맛대로 휘두르기 좋아 보였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커먼 남자 속내를 알아챌 만한 눈치라고는 없는 저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자 꼬시는데 그 정도의 노력이라고 부르기도 부족한 행동에도 넙죽 넘어가는 제가 참 쉬워 보이기도 했겠죠. 어디 시장 바닥에서나 사올 법한 조악한 머리핀이나 생전 가볼 일 없었던 카페에서 다른 대학 다니는 여자애들처럼 처음으로 커피를 마셔보는 경험들이 저를 들뜨게 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대단한 남자로서의 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차마 손이 떨려서 할 수 없었던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제게 베풀어주는 남편 모습에 동경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항상 마음 붙일 곳 없었던 어린 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을 필요로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이 결코 건강한 연애 감정이라고는 할 수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시댁된 마음이다 보니 저희 부부가 순탄하게 서로 의지하며 끈끈한 부부 사이로 지낼 수 없었던 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친정어머니 반응은 평소 저를 대할 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귀한 딸 자식 시집 간다는 아쉬움이나 그런 딸내미를 양심도 없이 덥석 채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이에 대한 괘씸한 감정 또한 보이지 않으셨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집 꼴을 봤으면 짐작하겠지만 진정이라고 내가 은정이 쟤한테 딱히 해줄 만한 형편이 안 되네. 물론 둘이 결혼까지 한다고 하고 뭐 애까지 들어선 마당에 이런 얘기 진작에 오갔겠지만 혹여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일찌감치 생각 고쳐먹는 게 좋을 거란 말일세. 아무리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시집가는 딸내미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 보는 사윗감에게 이렇게 대놓고 도와줄 생각 없다는 소리를 하는 친정어머니 때문에 창피함에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어떻게 딸 자식 시집간다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을 이리 헤아리지 못할 수가 있는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또다시 어머니로부터 상처받는 마음에 따가웠어요. 게다가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 당시에 제 뱃속에 이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부르지는 않았으나 결혼도 전에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와 덜컥 아이부터 가졌다는 말에 탐탁지 못한 마음을 숨기지도 않는 친정어머니셨습니다. 엄마에게는 더는 기대치라고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아직 실망할 일이 더 남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제 앞가림 할 수 있게 된 그날로부터 곧장 집을 떠나온 것은 역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가진 것 하나 없는 입장에 결혼을 준비하려고 보니 제 궁핍한 처지가 더 여실히 와닿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혼자 내 아이 가진 여자 입장이라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했던 상황에서 친정까지 저렇게 나오니 앞으로 내가 기대어 살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남편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채문 뵙기 전까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기 전까지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덜컥 아이는 들었었고 남편이 대번에 결혼하자고 하기는 했지만 시댁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은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눈칫밥 먹는 자식들이 줄줄이 딸린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모진 세월 감내하며 귀하게 키워내었을 아들이 분명했어요. 그런 귀한 자식에게 가진 것 하나 없이 친정 배경도 형편없는 나이만 어린 여자가 덜컥 애를 가져서 시집을 온다고 하면 저 같아도 탐탁지 않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깔려있던 저였습니다. 아무래도 제 친정 부모님 영향이 컸겠죠. 내 친부모들한테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자랐는데 하물며 시댁 식구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아무리 서럽고 아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갔다가 결혼 허락 못한다고 물벼락 맞고 쫓겨나지도 않을까. 시어머니께 인사드리는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천하태평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셔. 노인네 맨날 나보고 장가가서 손주 하나 안겨줬으면 하고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했는데 그 소원 이뤄준 며느리가 나타났으니 너도 쌍수 들고 환영할걸? 그렇게 저를 안심시켜준답시고 남편이 하는 말에도 쉽사리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첫 인상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셨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도 혼자서 억척스럽게 가정 꾸려오시느라 한번 제대로 꾸밀 줄도 모르고 항상 표정에 삶의 무게가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풍채라도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거기다 타고난 성격 자체가 기세가 대단하신 분이라 그렇게 고생하며 사시면서도 당신 하고 싶은 말은 대차게 다 하고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저희 친정엄마와 비교하자면 시어머니 인상은 양수남 그 자체였어요. 외수한 몸집에 사치라고는 평생 한 번을 부리지 못한 사람처럼 수수한 차림새가 오히려 제 긴장을 느슨하게 만들어주었죠. 물론 사람을 한 번 보고 다 알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만 적어도 아들한테서 떨어지라며 처음 보는 며느리감에게 찬물 뒤집어 씌울 분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시자 그런 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가씨. 우리 강태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줘서 내가 사돈 되실 분들께 어찌나 면목이 없는지 몰라요. 내가 일찍이 강태 아버지 먼저 떠나보내고 별 재주도 없는데 자식 건사한다고 이 나이가 먹도록 제대로 가진 것도 없이 살았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맞이하며 이런 얘기하기 참 민망스럽지만 그래도 이런 우리한테라도 시집와 주겠다고 해서 내가 아가씨한테 정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노래 부르던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아들 체면은 못 살려줄 망정 별소리 다 하고 있어. 은정아, 내가 뭐랬어? 우리 엄마 절대로 너 반대할 일 없다고 그랬지? 너나 엄마나 싫은 소리 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순해가지고 성격도 잘 맞을 거야. 서로 조심한다고 조근조근 말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는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남편 하는 행동이 시어머니께 조금은 버릇없게 느껴져서 당황하긴 했어요. 저희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습니다. 사윗감이든 누구든 누가 보고 있다고 해도 절대 그 꼴을 참지 않고 철썩 메타작을 날릴 친정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 하는 말에도 별다른 대꾸도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최악의 최악까지 가정하느라 며칠간 속이 바짝바짝 탔던 저였습니다. 가뜩이나 아이 가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음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거기에 시어머니 만난다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며칠간 거의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옆에서 사람이 이렇게 담이 적어서 어쩌겠냐는 둥 잔소리를 해댔지만 그럼에도 음식을 목에 넘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제 안색을 가만히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 앞에 놓인 접시들을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아직 배는 안 나왔다고 해도 임신 초기가 산모가 참 체력적으로 힘들 때예요. 영 제대로 챙겨 먹질 못했나 보네.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기랑 아가씨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들어봐요.
딸 시집 보내는 친정어머니나 아이 들어섰다는 제 말에 뛸 듯이 기뻐하던 남편에게도 저리 따스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책스럽게 괜히 울컥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음식이 먹히질 않아서 고생스러웠는데 시어머니의 다정한 마음에 대한 고마움 때문인지 오랜만에 입속으로 집어넣는 음식이 그리 역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옆에서 그렇게 밥 먹이려고 해도 못 먹겠다고 까탈 부리더니 우리 엄마 말 한마디에 덥석덥석 잘도 받아먹네. 앞으로 진짜 딸 같은 며느리로 잘 지낼 수 있겠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머리라고는 생각하면서도 내심 저 상냥한 분과 그리 지낼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까지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소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친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고 1년 남짓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은 기숙사비며 이것저것 꼭 필요한 데 쓰고 난 것을 제외하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딴에는 정말 용을 써가며 아끼고 절약을 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곧 아이를 낳아야 하니 더 공장에 나갈 수도 없고 돈 벌 일은 요원한데 손에 쥔 것은 약소하기 짝이 없으니 그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보다 거의 10살은 많고 일도 훨씬 오래 했으니까 가진 게 좀 있나 싶었는데 정작 상황을 보니 저랑 그리 크게 다르지도 않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남편이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럼 20대 초중반 젊은 나이에 그 돌아오지도 않은 좋을 시절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지. 나중에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후회가 없으려면 사람이 좀 놀기도 해보고 누리기도 해보고 그래야지. 그렇게 평생의 추억이 될 좋은 기억과 경험을 쌓아가야 할 나이에 새파랗게 어린 여자 임신시켜 놓은 것 치고는 다소 뻔뻔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혹여나 아이 가진 저를 짐처럼 생각하고 나 몰라라 버리지는 않을까 피가 말랐던 걸 생각하면 그때 기다렸다는 듯 결혼 얘기를 꺼낸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고작 그런 일에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감사한 마음을 품는 저였어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남편은 이제 가장이 되고 곧 아이도 태어날 참이니 자기가 더 힘을 내야 하지 않겠냐며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탓에 임신한 저를 돌봐주는 일은 시어머니께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시댁에 합가하게 되었기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이 모시고 사는 거지 시어머니 지내시는 집에 저희 부부가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혼집 살 돈은커녕 부부 둘이 살 반지하 월세방 보증금도 간당간당한 저희 사정이었으니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끼리라면 또 몰라도 곧 태어날 아이도 있으니까요. 저희야 아직 젊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갓 태어난 아이까지 그리 고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집에 들어와 살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라도 좀 있어서 하나 있는 아들 며느리한테 신혼집이라도 턱턱 해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이 볼 것 없는 늙은이 주제에 그런 형편은 되질 않으니 너한테는 참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저희 때문에 어머니 지내시는 게 불편해질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이고 그런 걱정이랄 할 것 없어. 식구라고 해봐야 그동안 강태랑 둘뿐이었고 그나마도 저 녀석 머리 좀 굵고 나서는 항상 밖으로 놔두느라 거의 혼자 지낸 거나 진배 없어. 넓지도 않은 집인데 노인네 혼자 있다 보면 가슴이 휑한 기분이었는데 이리 고운 새아가에 그 손자 녀석까지 생긴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늙은이 청 받아준 게 감사할 따름이지. 저는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상냥하게 말씀해주신 어른은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시어머니 신세 지는 죄송스러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신을 봉양하기라도 하는 듯이 항상 제게 고맙고 또 미안해하시는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의아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미처 시어머니께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제가 며느리가 되기로 결정된 그 순간부터 저를 자식처럼 받아들여 주신 시어머니였어요. 그 아량 있고 넓은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큰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다독이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를 가졌음에도 다른 산모들처럼 남편의 살뜰한 돌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마을회관을 빌려 치렀던 조촐한 결혼식이 끝난 직후부터 곧장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신혼여행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아직 임신 초기고 섣불리 움직였다가 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신혼여행을 가겠어. 표면적으로는 저나 뱃속 아이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지만 남편이 신혼여행에 들어갈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이후로 눈에 띄게 제게 씀씀이가 줄어드는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나 키우려면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니 남편 입장에서도 바짝 허리를 졸라맨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서 생각하면 이제 다 잡은 물고기에 굳이 밥 줄 필요가 없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 저의 가치는 고작 그 정도였던 겁니다. 아직 신혼 초였고 첫 아이를 가지고 있는 좋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0대 초반이라는 걸 감안하면 어린날에 제가 참 가여워서 마음이 아릴 지경이에요. 원래 임신하면 산모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널뛰곤 하는데 그걸 함께 보듬어가며 헤쳐나가야 할 남편은 제 안위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으니 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저희 친정어머니 밑에서 눈치 보며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식의 눈칫밥은 이골이 난 저였어요. 그럴 때 저희 시어머니라도 계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아가 요새 강태는 계속 늦고 아이 아빠랑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힘들지? 늙은 시엠이랑 있는 게 뭐 그리 즐거운 일이겠냐만 그래도 나한테라도 담아두지 말고 소개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부 얘기해. 엄마가 다 해줄라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당신을 엄마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들인 남편을 대할 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친정어머니도 하지 않는 다감하신 말씀에 어색해서 뒷목이 쭈뼛할 지경이었습니다만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제 엄마가 되어주신 것만 같아 내심 기뻤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부터 덜컥 가진 별 볼 것 없는 며느리라 시어머니 눈총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급격하게 시어머니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제야 내가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어른들의 손을 빌리려 들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단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줄 어른이 없었기에 일찌감치 그런 따스한 보호자의 품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만 있으면 제가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광이 많은 성격인 줄도 시어머니 만나기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확실히 사람이 누울 곳이 있으면 다리를 뻗게 되더라고요. 마치 저를 아기라도 된 듯 부둥부둥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미처 자라지 못했던 제 마음속 상처 많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있었으나 이르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의 안정으로 충만했던 시기였어요. 그렇기에 유산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복통이 몰려와 차마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쓰러진 저를 보고 세상이 무너진 듯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까무러친 제가 다시금 눈을 뜬 곳은 다니던 산부인과였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 시야에 들어온 시어머니 얼굴은 이미 어찌나 오열하셨는지 온 얼굴이 눈물로 젖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있는 힘껏 꽉 쥐고 옆을 지켜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정아, 아가, 내 새끼 정신이 들어? 그래서 제 걱정에 허겁지겁 제 상태를 묻는 시어머니셨으나 누운 제 몸 위로 푹 꺼진 배를 보고는 그만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으나 더 이상 내 안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마 제대로 된 말도 내뱉지 못하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우는 저를 시어머니가 꽉 안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네가 무사하면 그걸로 됐어. 너만 멀쩡하면 그러면 된 거야. 울지 마라. 이렇게 울다가 또 쓰러질라. 그때는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이런 시어머니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넘겼습니다만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정말 저희 시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사람 몹성이 중하다고 하지만 그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자를 잃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말은 일절 한마디 꺼내지도 않는 시어머니셨어요. 그저 사람 도리를 지키려고 그러셨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 눈에는 진심 어린 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저한테 그렇게는 못하셨어요. 심지어 남편도 제가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에 당황하며 차마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아이에 대한 미련이 뚝뚝 떨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가 없는 저였죠. 오로지 아이가 아닌 저만을 걱정해 주신 분은 시어머니 한 분뿐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귀한 손자를 잃게 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저를 염려해 주신 마음에 대한 감사함이 뒤죽박죽 섞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 남편과는 더욱 대면대면해졌습니다. 남편이 직접적으로 유산에 대한 책임을 제게 묻지는 않았으나 은근히 제게 틱틱대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전까지 별다른 징조 없이 무던하게 지내왔기에 저희 세 식구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유산의 책임을 제게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대로 아이를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자책하고 있었으니 남편의 그런 행동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속 시원히 화 한 번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 임신한 동안 정작 저나 아이에게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으면서 마치 아이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걸 제 실책으로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당황스러운 마음보다는 임신 소식을 반기던 남편이었어요. 그게 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고 저와 결혼할 수 있어서 기뻤다기보다는 어리고 건강한 여자와의 사이에서 고대했던 자식을 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약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만나던 어떤 여자라도 임신했다면 좋아라 하며 결혼했을지도 모르는 남편이라는 생각이 한번 들자 계속해서 그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수년에 이르는 냉정기가 이어졌어요. 이제는 외박을 하면서도 제 눈치조차 보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보란듯이 홀대하는데 저라고 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며칠에 한 번 얼굴을 보려치며 제게 있는 대로 폭언을 쏟아내는 남편이었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가 어떻게 잘못돼서 남들 턱턱 나는 애 하나 못 낳냐? 볼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몽둥이 하나는 튼튼하니 자식 새끼 여러 무난하게 낳아줄 줄 알았더니만 네가 내 집에 얹혀 살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유부남이라는 게 집 밖으로 놔두면서 그게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야? 부부 사이가 이렇게 극으로 치닫는데 뭐 좋다고 저런 사람이랑 애를 만들겠어요. 그리고 내가 제 돈을 축내고 있다니 그나마 쥐꼬리만한 월급 제때 집으로 가져오지도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부업이며 주변에서 일거리를 부지런히 가져와 생계를 꾸리는 판이었어요. 그렇게 날로 제 아내에 대한 폐악이 심해지는 당신 아들을 보며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만 제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정아, 이게 다 내 탓이다.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젊은 나이에 강태 아버지 먼저 보내고 저놈 하나 남았을 때 가뜩이나 없는 집안에 아비까지 없으니 밖에 나가서 무시라도 당할까 싶어 저놈 기죽을까봐 싫은 소리 한 번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 설마 제 어미 우습게 여겨서 함부로 행동하던 걸 제 마누라한테까지 그대로 할 줄은. 내가 잘못 가르쳤다.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나 하나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미련한 늙은이 생각이 너까지 힘들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러지 좀 마세요. 왜 어머니가 사과를 하세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제게 죄인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사과하실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상처는 시어머니와 저만 받고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런 고약한 인간 몇 년씩이나 참아주며 이 집에 버티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인간을 참아주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런 인간하고 남남되는 거야 눈꽃만큼도 아쉽지 않았지만 저 인간과 갈라서고 나면 시어머니와도 더 이상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번번이 결심을 망설이게 됐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와 분란을 일으키는 아들보다는 제게 더 의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시어머니와는 더더욱 애틋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만 이리 못 배워먹은 인간처럼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었기에 제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진 것 없는 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집구석이라고 뭐 갖다 팔아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 없고 자식을 낳아놓고는 물려줄 자산도 없이 참 한심하게도 산다. 그렇게 살면서 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미안해야 할 인간이 누군데 누가 들으면 10대 사춘기 되바라진 소년이라도 되는 줄 알 거예요. 남편 나이가 벌써 40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나 있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해줘야 할 것 못해주며 사신 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떡하니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제 모친을 구박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이지 호부 견자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시어머니 같은 성정의 분께 저리 막대먹은 놈이 태어난 건지 저도 모르게 혀를 끌끌 차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남편이 회사를 간두고 무슨 정체도 알 수 없는 투자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설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만 눈이 휙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동안 대체 월급을 어디다 갖다 써서 집에도 안 갖고 오나 했더니 그럴 주제도 못 되는 인간이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고 있었다 생각하자 그만 가슴이 우라로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인간 성격에 투자금 회수라도 했더라면 저나 시어머니 앞에서 온갖 잘난 척은 다 해가며 유세를 떨었을 것이 뻔했기에 갖다 부은 돈 전부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을 거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 집에 밤중에 도둑처럼 들어와 이제 친정엄마 하나뿐인 유품인 금부치까지 훔쳐다 판 걸 알았을 때는 실망을 넘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한평생 자식인 저희 친정남매에게 냉담했던 친정엄마셨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살면서 평생 단 하나 가져봤던 귀중품이었던 금부치를 제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그건 엄마에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비록 마음속으로 친정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으나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제게 넘겨주신 그 마음만큼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귀금속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물건을 귀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은 남편도 모르지 않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눈이 돌아서 갖다 팔 만큼 그 인간에게 나는 아무 의미도 되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도 더는 저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남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채 월급 한 푼 집으로 가져오지 않아도 제게 있지도 않은 유산의 책임을 더 씌우며 폭언을 일삼을 때도 투자한다고 설치고 다니며 양복 재킷에 여자의 흔적을 묻히고 다닐 때도 차마 이혼 결심을 하지 못했던 저였습니다. 그걸 모두 감내하고 살 만큼 시어머니와 남남이 되고 싶지 않았으나 그런 마음 역시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내내 제게 생채기만 남겼던 지긋지긋한 남편과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집을 떠나던 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은정아, 내가 널 보내고 어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하지 마세요. 저 그 인간이랑 정리했다고 어머니 안 보고 살 생각 없어요. 앞으로 괜찮다고 하실 정도로 찾아뵐 거니까 성가시다고 저 쫓아내지나 마세요. 아들이라는 놈은 이제 제 어미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 닥달을 했는데도 뜯어낼 것 없다는 어미라 생각하니 더 볼 가치가 없다고 여겼겠죠. 불효막심하기 짝이 없는 놈,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놈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정든 시어머니를 떠나 홀로 서게 되었으나 여자 혼자 벌어먹고 살아간다고 바쁜 와중에도 한 번씩 시어머니를 들여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까지 나가고 나니 아들도 없는 그 집에서 적적하게 홀로 지내실 시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미 이혼한 며느리고 법적으로는 가족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장할 때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살이 내렸어? 일이 많이 힘들어? 정말 친딸이라도 찾아온 듯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이제는 어색하게나마 지냈던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없고 그 인간과 몇 년을 함께 살면서도 망설이던 엄마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저였습니다. 제가 그리 불러드릴 때마다 기뻐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진작 이렇게 많이 불러드릴 걸 하는 후회가 되었어요. 아, 엄마, 이렇게 많이 싸줘도 다 먹지도 못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넉넉하게 먹고 남는 건 그냥 버려. 엄마가 또 해주면 되지. 그렇게 한참을 정겨운 수다를 떨다 돌아갈 때는 양손에 무겁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저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곤 하셨죠. 저는 저대로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챙겨줄까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은정아, 이번에 김치가 맛이 아주 잘 들었어. 김치 냉장고 넣어놓고 부지런히 먹어. 나랑 같이 하자니까 가뜩이나 무릎이며 허리며 성한 데가 없으면서 하여튼 정말 말씀 안 들으세요. 이혼하고도 무려 10년 동안 김장김치를 보내주는 시어머니셨으니 남편과 갈라선 후에도 저희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짐작하시겠죠. 물론 저도 이런 저희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저희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귀중한 인연이라는 것, 바로 그것만이 제게 중요했습니다. 이혼한 지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기력이 노쇠해지는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시간을 부여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저 오래오래 머물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친자식도 아니고 이혼해서 나간 며느리인 주제에 이런 소망을 품는 것도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으나 가뜩이나 속 썩이는 아들 자식 때문에 상처가 많으셨던 시어머니의 말년이나마 평안하고 고통이 없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큼은 순도 100%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느 때처럼 김장김치 보내주시고 제게 신이 나서 연락하시는 대신 그저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셨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미리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해 있었어요. 열어보니 늘 김장 때마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담아두시던 김치통이었습니다. 아직 김장철도 되지 않았는데 속에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김치통이 가볍게 들려서 의아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의문이 가득한 채로 김치통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손수 작성한 자필 편지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짤막했습니다. 은정아, 고마웠다.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구나. 부디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오. 마지막을 고하는 시어머니 편지에 가슴이 불안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딸려있는 서류 봉투를 열어보고 저는 그만 기함하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과 증여나 세금 관련한 모든 서류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설명하는 법적 서류와 의견서 등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 속 액수는 상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빼서 합치면 저 혼자 지낼 만한 작은 아파트와 가게짜리 정도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도저히 저희 시어머니 평소 하고 계시던 걸 생각하면 가능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둘째치고 김치통에 통장과 자필 편지만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져버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만 돌지경이었어요. 그날부터 일 마치고 나서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수소문하고 다니느라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낸 곳은 변두리의 한 요양원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따지고 들 기세로 병실 문을 단박에 열어젖힌 저를 보고 그만 시어머니께서 기함을 하셨습니다. 은정아, 네가 여길 어떻게... 엄마가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사라졌는데 내가 이 돈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아먹을 줄 알았어? 엄마 어쩜 저를 이렇게 걱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간신히 찾아낸 시어머니 얼굴에 안도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저를 보고 쩔쩔매시던 시어머니 역시 결국은 눈물을 훔치고야 마셨습니다.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갈 결정을 하셨을 만큼 투병 사실을 알게 되고도 시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하루라도 더 같이 있어 드렸어야 했을 시간을 시어머니 찾는다고 허비한 걸 생각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서로를 부여잡고 마음의 응어리를 모두 토해낼 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울어제꼈어요. 이후 울음이 잦아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자식 새끼 잘못 키워 어린 너 시집어서 못 볼 꼴만 잔뜩 겪게 하고 그런데도 나 같은 모자란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주고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새끼보다 더 과분한 자식 노릇 해준 너인데 그런 너한테 마지막까지 부담 주고 싶진 않았어. 부담이라니
엄마 이렇게 나 모르는 곳에서 홀로 떠나시면 그거 나중에 알게 되면 나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하는 저를 보며 난감해 하시면서도 다시금 눈시울이 촉촉히 젖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너 같은 인연이 있을까?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네 배로 낳은 것보다 더 애틋한 이런 감정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나한테 너보다 더한 은인이 어디 있겠어. 나 강태 그놈은 진작에 버린 자식이라 생각한 지 오래다. 비록 얼마 안 되는 거라 할지라도 내게 남은 것들 전부 다 네 거야. 나한테 자식은 은정이 너 하나뿐이다. 본인의 전 재산을 남겨주셨다는 것보다 당신 친아들보다 갈라선 저 며느리인 절 자식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생각에 그만 다시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게는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인 저의 또 다른 엄마였어요. 시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에 대한 감사함과 그런 시어머니가 곧 제 곁을 영원히 떠나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너 몸살 난다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아쉬운 저였어요.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건 역시 저뿐이었습니다. 은정아, 고맙다.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 마지막까지 외롭게 가지 않게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게 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 새끼 부디 잘 지내.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정말 감사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마음으로 안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슬픈 마음을 가눌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미소를 지으며 눈 감으신 시어머니 얼굴이 편안해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이리 떠나가셨지만 시어머니께 받은 넘치는 사랑으로 더는 주눅들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힘을 충만하게 받은 저였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엔 그분이 제 생에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살아계십니다. 저희의 조금은 특이하지만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몇 년 전 겪었던 일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평생 그리 넉넉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식 덕을 봐서 나름대로 조금 형편이 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오기도 했죠. 부모님 밑에 있던 어린 시절부터 자식 다 키우기 전이었던 시기까지 거의 평생을 경제적으로 쪼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때 가난은 지금 흔히들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은 그래도 어디 가서 복지센터 등 도움을 얻을 곳이 있지만 그때는 아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준 자체가 낮았어요. 어린아이들은 가난해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생으로 굶었습니다. 밥이 생기면 눈치 보다가 밥 조금 더 퍼서 먹으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혼나는 것을 반복했었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우유 급식을 주기는 하셨지만 급식비를 가져오지 않아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다행히도 지금처럼 학교에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물이나 학급비 등 조금씩이라도 돈이 필요한 구석은 그때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은 전부 집에서 마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혼난 뒤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친구들이 좋은 아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인심이 각박한 세상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준비물과 먹을 것은 나누어주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덕분에 그리 큰 상처는 받지 않고 유년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간 것만 해도 사치였습니다. 부모님은 워낙 가난한 집이니 게다가 제가 장녀이니 빨리 학교를 때려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나오고 싶더군요.
주변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중간에 담임선생님도 좋은 분을 만나서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당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고집을 부려 고등학교까지 나온 이후에 성인이 되어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담임선생님이 제 딱한 사정을 알고서 이리저리 알아봐 주셔서 나쁘지 않은 공장으로 취직을 할 수가 있었죠. 당시에는 저만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이 가장 많이 취직하는 곳이 공장이었거든요. 흔히 공순이라고 말하는 그런 애들 중 하나였죠. 20살 갓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지만 제 인생에 불행하다거나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에요. 어릴 때는 더욱이나 그랬었죠. 집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있어서 돈을 벌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제가 할 일을 찾아냈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좋았습니다. 게다가 공장은 기숙사가 있어서 또래들끼리 자주 어울려 다녔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아서 위안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 애들하고 싸움도 있었고 서로 토라지기도 했지만 좋은 아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였죠. 게다가 공장 관리자도 엄격하기는 해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요. 그분도 여자분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연세가 한 40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20 간 넘긴 그때는 정말 너무 어른이신 분이어서 함부로 말도 못 걸었는데 친구 공순이들과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으면 말없이 와서 음료수라도 한 병씩 사다 주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만 일을 게을리하면 호되게 혼이 나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짐을 옮기는 일을 주로 하던 직원이었어요. 봉제 공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여직원이었는데 짐을 옮기는 직원 선원만 남자였거든요. 체격도 좋고 무뚝뚝한 성격에 상당히 준수한 생김새라 친구들과 같이 수다 떨면서 멋지다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하고 호감이 생겨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제가 나이 겨우 23일 때 결혼했으니 지금으로 보면 정말 어릴 때 결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리 어린 것도 아니었어요. 딱 적당한 나이였답니다. 결혼을 하고서 1년 만에 바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사실 남편은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무런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시집살이를 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나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가족이 없어서 외롭게 살았기 때문인지 아들이 태어나자 정말 너무 좋아했었죠. 드디어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었다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끼리 살아갈 수 있다고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행복했고요. 아이를 낳느라 공장을 그만두어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남편은 튼튼한 사람이었고 저도 사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린 시절부터 워낙 아끼며 살아와서 당시 남편의 수입 정도로 세 식구가 사는 건 괜찮았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돈을 매달 보내주는 것은 그만두어야 했지만요.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원래도 가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거의 집에 돌아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어요. 남편이 집에 오면 제가 아들을 안고 있지도 못했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남편은 잠들기 직전까지 아들을 안고서 얼렀어요. 기저귀도 놔두라며 퇴근하고 나서 자기가 와서 빨았습니다. 요즘 분들은 아시려나요? 예전에는 일회용 기저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전부 면 기저귀라서 아기 똥 묻은 기저귀를 전부 다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당시 저희 집은 납작한 단층 집에 새들어 사는 중이라서 주인집 눈치를 보면서 마당으로 나와 빨래를 해야 했죠. 남편은 퇴근해서는 아이를 업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 기저귀 빨래를 하고는 했어요. 그것만 해줘도 제 짐이 참 많이 덜어졌었지요. 행복이란 돈이 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니 더할 나위 없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였지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2셋은 더 낳고 싶었어요. 하나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았기에 제가 몸을 좀 추스르고 나서 1, 2년 뒤쯤 아이를 낳자고 서로 이야기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평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아이를 낳고 1년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거죠. 아니, 교통사고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아마 산업재해라고 할지도 몰라요.
공장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일을 도맡았던 남편은 트럭 운전사가 남편을 못 보고 후진을 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치여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즉사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1살짜리 아들을 남기고서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을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날 아침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저와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 작은 팩을 하나 사오겠다면서 약속하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사랑하는 남편과 맛있는 주스를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아이를 돌보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였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자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옆에서 아들이 울고 있고 저한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인식이 되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지만 세 식구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은 돈은 없었죠. 지금처럼 보상금이 크게 나오는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상황은 암울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멍하니 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더군요. 시댁이라고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친정뿐이었어요. 저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싸들고서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서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이미 일하던 공장이었고 남편이 그곳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기꺼이 제게 일자리를 주었어요. 남편이 사망한 곳에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제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잘 키워내야 했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래서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익숙한 일자리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친정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을 넉넉하게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데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노화가 되셨던 거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겼고 약값도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동생이 취직을 해서 함께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동생이 일 나간 지 반년 정도 지나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었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저는 공장에서 잔업을 도맡아 했고 밤늦게나 들어와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게 아이를 주고 나서 바로 쓰러지듯이 잠에 드셨고요. 사실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아이 돌보기가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게다가 몸도 안 좋으신 분들이요. 그러면 밤에 저보다도 더 늦게 동생이 피곤에 쩌들어 들어와서는 제게 기대서 같이 조용히 앉아있고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었던 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였어요. 열과 성을 다해 아들을 길렀기 때문에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손주라며 껌뻑 죽으셔서 허리가 아픈데도 업고 다니실 정도로 아껴주셨어요. 아들은 쑥쑥 자라나서 학교에 들어갔고 아주 영특해서 공부도 잘했답니다. 하지만 원래도 몸이 안 좋으셨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마치 그 뒤를 따르듯이 곧 돌아가셨죠. 동생과 저는 너무 슬퍼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래 슬퍼할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동생도 저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은 없었으니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돌봄 교실이라든가 하는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난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쩔쩔매면서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다 들여놓고 다시 일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애는 배고파하고 애 아픈 것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공장보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 적고 잠깐씩 나와볼 수 있는 식당 쪽으로 일자리를 바꿨습니다. 아이가 하교할 때쯤에는 식당이 한가할 때라 나와서 애를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저녁 얼른 챙겨줄 만한 시간 여유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식당 끝나고 나면 남은 음식을 받아다가 아이와 함께 먹거나 다음날 아침으로 챙겨줄 수도 있었고요. 아이도 제가 가져온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고는 했습니다. 아이가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것을 보노라면 잠시라도 제 고생이 잊혀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지요. 하지만 식당 일은 정말 고되었어요.
봉제 공장은 20살 시절부터 워낙 익숙했던 곳이라서 일이 특별히 힘든 줄은 몰랐지만 30이 넘어 시작한 식당 일은 손에 붙지도 않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위험하기도 했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할 당시 최고로 다칠 수 있는 건 미싱 바늘에 손이 뚫리는 정도였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일이긴 했습니다. 공장용 미싱은 바늘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워낙 오래 해왔던 일이라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는 뜨거운 국을 한 번 다리에 엎지르면서 크게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동안 고통스러워서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다리에 다 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혹시라도 손님한테 국밥을 엎지를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며 서빙을 하기도 했고 주방에서는 칼에 손을 베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걸 지혈하느라 고무줄로 묶기도 했었고요. 엄청나게 세게 묶어도 제대로 피가 멎지를 않아서 난처해하고 있는데 주인은 그냥 고무장갑 끼고 피는 안 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하더군요. 제 손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인의 안중에 아예 없다는 걸 알았던 그 순간 얼마나 서럽던지요. 고생도 많이 하지만 식당 일로 버는 돈은 봉제 공장에서 버는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자체가 좀 적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동생이 여전히 돈을 벌어오고 있었기에 거기에 의지해서 아이와 저 동생이 살아갔어요. 하지만 동생도 나이가 찼기 때문에 몇 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해서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정말로 막막했어요.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는 계속 크고 있고 그렇다고 공장과 식당에서만 일했던 30대의 여자를 어디 좋은 일자리에 써줄 리도 없었고요. 동생이 결혼하면서 정말로 제가 버는 돈으로만 모자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애를 중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는 더했죠. 아이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시절에도 영재반이니 뭐니 보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참가비를 낼 돈도 없어서 조금도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죠. 중학교에 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면담하자고 하면 식당에서 애를 써서 하루를 비워서 가고는 했었죠.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아들은 정말 공부를 참 잘하고 모범적이라면서 특목고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죄송스럽다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가 없다고 굽실거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리고는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번 안타깝다는 듯한 얼굴이셨고요. 하지만 정작 저희 아들은 조금도 아쉽다는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교육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반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반이 아니라 전교에서 1, 2등을 하면서 성적에 치솟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성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어찌 이런 아들이 왔는지, 박복한 인생에 이런 자식이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벌써 한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애가 말수도 많지 않고 과묵한 아이였지만 생김새도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거든요. 딱 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었어요. 아직 어려도 엄마 마음에 굉장한 기둥이 되어주는 아들이었지요. 아들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 간혹 가슴 아파하면서 제 손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저를 버려먹어 살리겠다면서요. 저는 그럴 생각하지 말고 네 공부나 잘해서 대학에 가라고, 대학 등록금은 엄마가 책임진다고 일부러 애한테 꾸짖듯이 말하고는 했었죠.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정말 문제기는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번다고 벌어도 생활비도 빠듯할 정도였기에 요즘 비싼 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더군요. 그렇다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장래가 유명한 아들을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시기부터 일을 늘렸습니다. 오전에는 길거리에 노점상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지요. 그리고 밤에도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노점상을 펼쳤습니다. 식당이 저녁 식사 장사를 주로 하는 곳이었기에 밤늦게는 별다르게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 나가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나무를 펼쳐놓고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물론 노점상 일은 정말 고되기도 했어요. 식당 일은 그때쯤에는 무척 익숙해져서 덜 힘들었는데
노점상은 차가운 맨바닥에 앉아서 지나가는 이들만 바라보면서 사주기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지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들더군요. 아들은 제가 고생하는 걸 잘 알았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결국 중학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졸업했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감탄하셨어요. 어떻게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정말로 학교 수업하고 교과서만으로 이렇게나 공부를 잘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했었죠.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좋은 성적의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의대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모아두었던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더니 아들은 눈물을 글썽거리다가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정말 효도할게요. 됐다. 내가 애미가 되어서 이걸 못해주면 사람이니? 너처럼 효자인 아들한테.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목이 막히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면 우리 모자의 이 고생도 다 보답을 받아 편하게 살겠구나 싶어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아들은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의대를 잘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외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뛰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생각보다 의대 등록금이 많이 비싸더군요. 저는 그동안 식당을 그만두게 되어서 노점상을 더 중점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아예 문을 닫았거든요. 결국 마지막 달 월급도 받지 못하고 주인이 도망가 버려서 타격이 조금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예 노점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식당 월급만큼은 벌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들이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레지던트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월급이 많지는 않았어요. 300만 원 정도인데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은 돈이죠. 하지만 아들은 그 돈을 벌면서 전부 다 저한테 내줬습니다. 어차피 쓸 시간도 없다면서 말이죠. 식사도 병원에서 나오니까 자기는 교통비만 필요하다고 저한테 교통비와 용돈 합쳐서 30만 원만 받아서 다녔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것은 33일 때 일이었어요. 레지던트를 마치고서 아이가 번듯한 전문의가 돼서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울다가 간신히 진정되었을 때 아들 손을 두드려 주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너 결혼해서 손주만 보면 이 엄마가 더 바랄 게 없구나. 아들은 그간 끝없이 공부하고 일을 하느라 변변한 연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진지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알겠다면서 진지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급했어요. 아들은 벌써 33이었고 가능한 빨리 좋은 여자를 골라 며느리로 들여 손주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이를 24세 낳았으니 그 당시 벌써 57세였기 때문에 손주를 봐줄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어요. 환갑 중반이 되어 손주를 봐주기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내가 봐줄 수 있다고 재촉을 했었죠. 그 때문인지 아들은 여기저기서 소개도 받고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하면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전문의가 된 상황에 생김새도 준수하고 키도 큰 저희 아들이라서 여자들은 엄청나게 소개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아들이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그만큼 스펙이 좋은 집들이나 아가씨들도 많았고요. 아들은 그중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으로 고르려고 한다고 지나가듯이 말을 하더군요. 아들을 좋게 본 병원장이 자기 딸을 주고 싶다고 말도 했는데 그러면 너무 우리 쪽이 힘들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꽤나 사근사근한 인상의 사랑스러운 아가씨더라고요. 아들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되는데 무척 동안이었고요.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들어오면서 조금 당황한 것 같이 주변을 둘레둘레 살폈어요. 아유, 앉아요. 내가 차하고 과일 좀 내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야... 소파가 없어서 그러는구나. 그냥 거기 거실 바닥에 앉으면 돼요. 솔직히 거기서 제가 잘못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 최소한 식탁이라도 둘 것을
그냥 맨바닥에 앉으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워낙 없이 살던 세월이 길다 보니 검소하게 사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 집도 작은 빌라 1층에서 살고 있었고 식탁이나 소파 같은 가구도 다 사치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안 사놓은 상태였죠. 저희는 그냥 작은 소반에 밥과 반찬 몇 가지 놓고 바닥에 앉아서 먹는 생활에 무척 익숙했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왔는데도 뭐가 이상한지 눈치채지 못한 채 손님 접대에 결례를 저지른 것이었죠. 예비 며느리는 뭔가 이상한 표정으로 앉아서 제가 내간 차를 마시고 과일을 먹었어요. 과일 자체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원래 말도 없는 타입이라서 조용했고요. 제가 물어보니 예비 며느리네 부모님은 상당히 잘 사는 사업가이신 것 같았어요. 돈도 워낙 잘 벌고 해서 이제 잘난 사위를 원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의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부탁해서 얼른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유, 곱게 자라 그런가. 정말 예쁘네. 별 말씀을요. 근데 어머님 댁이 참... 예비 며느리는 말을 하려다가 흠칫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올 말이야 뻔했죠. 사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아가씨한테 저희 그 작은 빌라집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쓰러져가는 집처럼만 보이지 않았다면 다행이었겠죠. 혹시라도 아들의 결혼이 틀어지지 않을까 불안해서 눈치를 보았지만 그 아가씨도 더 이상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뒤 아들하고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어요. 저 집 아까 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말 그대로예요. 제가 소개받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럭저럭 동네에서 사는 정도지 뭐 엄청나게 부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 살아요. 너무 기울어지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결혼 괜찮은 거지? 아까 그 아가씨 좀 우리 같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던데.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면 되죠. 호감은 가지만 꼭 결혼해야 하는 상대도 아니니까요. 아들은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적당한 결혼 상대를 찾아 결혼하는 것일 뿐이지 연애를 오래 해서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이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아가씨하고 한 몇 개월은 더 만나보는 것 같더군요. 중간중간 아들이 하는 말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꽤 있는데 돈 잘 버는 대기업 직장인이고 그럭저럭 외모도 괜찮은 편이라서 그냥 결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점점 더 아들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 처음 조금 거북스러워 보이던 표정과는 달리 몇 개월 뒤에는 저희 집에 심심찮게 놀러 오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먹을 것을 잔뜩 들고서 저한테 무척 애교도 잘 부렸어요. 평생 무뚝뚝한 아들하고만 살다 보니 그렇게 사랑스럽고 상냥한 아가씨가 다가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평생 없던 딸이 생긴 것만 같았고요. 아들은 다른 것보다 그 아가씨가 저한테 잘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만나봤을 때 물론 더 장점이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저하고 무척 잘 지내는 며느리가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해왔거든요. 평생 한 가족으로 같이 살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괜히 트집 잡고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은 최악이라고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감이 워낙 저한테 정을 붙이고 사근사근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결혼이 결정되었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척 긴장이 되더군요. 솔직히 저는 공장과 식당, 마지막에는 결국 노점상을 전전하면서 일을 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호러미가 키웠다는 걸 알면 저쪽 집안에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을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죠.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비 며느리는 이미 그런 사정을 전부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무척 애정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 사정에 뜨악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제 아들하고 많이 닮았다면서 무척 좋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별로 없어도 속 깊고 다정한 면이 좋다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전부 알고 있으니 사돈도 전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허락하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으니 특별히 저 때문에 결혼이 틀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상견례 날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목을 가다듬고 있으려니 아들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아주더군요. 아들이 새로 사준 옷도 입고 미용실도 다녀왔더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어요. 아들은 긴장하지 말라면서 제 손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다른 누구도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 고맙구나. 아들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던지요. 아들은 무뚝뚝하지만 속이 깊은 애였고 무엇보다 저를 무척 아껴주었답니다. 사실 요즘 아들 중에 그런 애 별로 많지 않잖아요. 게다가 의사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상견례를 위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사돈을 봤습니다. 잘 차려입은 부부가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저 혼자 온 처지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얼른 그 생각을 지우고서는 어색하게라도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특히 바깥사돈이 썩 마땅치 않은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안사돈은 그래도 상냥하게 웃으면서 마주 인사를 해주었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부터 이미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서 나쁘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있었죠. 상견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낙 좋은 식당인지라 제가 좀 헤매기는 했어요. 한식당이었는데 저는 그런 식당에서 코스로 요리가 나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누가 한식을 코스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솔직히 저는 그저 국밥이나 이런 것만 주로 먹었고 한식도 백반집이 최대였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코스로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한식은 상상도 못한 게 당연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불평을 좀 했거든요. 아유, 나오려면 한꺼번에 나오지. 이렇게 찔떡찔떡 나오는 것도 처음이네요. 비싼 집인데 뭐 이렇담? 아, 요새 고급 한식당들은 많이 이렇더라고요. 입에 안 맞으세요? 저희가 고른 집인데. 어머, 아니에요. 맛이 있는데 이렇게 코스 요리로 나올 줄은 제가 몰랐어서요. 사부인, 맛있어요. 맛있어. 사돈댁에서 골랐다는 말에 정말 크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맛있다고 말하면서 연신 코스 초반부터 음식을 입에 쑤셔넣다시피 했고 좀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너무 많이 먹어서 후반부 코스 요리를 젓가락도 대지 못하고 죄다 남기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식당에 익숙하지를 않아서 생긴 일이었지요. 제가 허둥거리고 있다는 건 저 스스로도 너무 잘 느껴져서 스스로가 수치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사돈댁도 그렇지만 아들이 불쾌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굴빛 변화 없이 여전히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밀어주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해주었어요. 그 말 자체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들의 저 든든함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조금 안절부절 못했지만 딱히 저를 탓하는 듯한 눈빛은 아니었고요. 다만 바깥 사돈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제가 딸애한테 듣기로는 사부인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셨다고요? 네, 남편이 애 1살 때 돌아가셔서요. 저 혼자 키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면서 키우셨는지? 네? 노점상도 했고요. 공장도 다녔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솔직히 거기서 적당히 둘러댔어야 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도무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다 보니 속이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질겁한 표정이 되었고 예비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눈치였지요. 혹시 나에 대해서 사돈 어른한테 말을 안 해놓은 건가 초조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바깥 사돈이 저한테 탈을 잡지는 않았고 다소 조용한 가운데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안사돈은 여전히 상냥한 표정이어서 나의 존재가 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구나 안심하고 있었어요. 바깥 사돈도 아주 나쁜 표정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막 일어나던 참에 바깥 사돈이 말을 꺼내더군요. 저 사부인 부탁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탁이 있다고 하는데 벌써 말투가 고압적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서 제가 긴장하고 쳐다봤는데 바깥 사돈은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식은 참석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우리 사위가 의사라서 온통 비슷한 급의 사람들만 하객으로 올 텐데 그리고 저희 쪽 하객도 전부 사업가들인데 솔직히 좀 급이 안 맞지 않나요?
어머니시니까 더 잘 아시고 잘 느끼실 거 아닙니까? 박하사돈은 당연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순간 상견례장이 조용해졌어요. 안사돈도 예비 며느리도 너무 당황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노점상 하시며 아들 홀로 키운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럴수록 아들 체면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 체면도 그렇고요. 저희는 어머니 사업가 집안이고 아드님은 의사 아닙니까? 하늘이 노랗고 아득해지더군요. 세상에 제가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게 되는구나 하고요. 정말 어질어질했어요. 아들도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도 기함을 하는 눈치였죠. 안사돈이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지러운 듯 머리에 손을 대고서 말을 더듬었고요. 여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 아니 세상에... 왜? 맞지? 노점상이면 우리하고 안 맞는 건 맞잖아. 어디 시장 구석에서 결혼할 것도 아니고 격이 너무 떨어지지. 김서방, 자네도 이제 의사니까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음 순간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박하사돈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안사돈도 예비 며느리도 너무 놀라서 아들과 박하사돈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벌어진 일이 믿을 수가 없었죠. 박하사돈은 제대로 뺨을 맞고서 눈만 껌뻑이면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뺨을 올려붙인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박하사돈을 내려다보았어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은 아들은 힘도 셌기 때문에 박하사돈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안사돈도 예비 며느리도 놀라서 각자 달라붙었어요. 안사돈은 박하사돈을 뒤로 끌어당겼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도 놀라서 멍청이 있다가 급히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죠. 아, 얘, 너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이니? 무슨 짓인지는 저 사람한테 물어야죠. 어머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지, 당신? 아들은 우표정한 얼굴로 박하사돈을 노려보았습니다. 박하사돈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고 무서운지 겁을 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안사돈도 박하사돈 얼굴을 막 살폈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 앞을 가로막은 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혼식에 어머니 모시지 말라뇨. 하지만 우리 친척들도 내 사업 손님들도 올 건데. 내가 이 양반 사고 칠 줄은 알았지만 아휴. 안사돈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래도 아버지라고 걱정이 되는지 박하사돈한테 가서 뭔가 말한 뒤 안사돈한테 모시고 나가라고 손짓을 했어요. 얼이 빠진 박하사돈은 겁을 먹어서 아들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주춤주춤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도 안사돈이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싫은 소리를 마구 쏟아내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평상시 안사돈한테 잡혀 사는 모양인데 왜 저런 소리를 했는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상처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이 일로 뭔가 곤란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상대를 때린 거니까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꾸중을 했습니다. 너 누가 그렇게 함부로 손을 올리래? 이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데 저 말씀은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1000번 만번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 아니다, 세아가. 그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말로 해야지, 얘야. 예비 며느리가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아들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서 계속 타일렀습니다. 사실 물론 제가 박하사돈의 말에 너무 황당했던 건 맞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말로 상대를 설득하고 화를 내야 하는 것이지 손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상대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너 꼭 사과해야 해. 새아가한테도 사과하고 장인어른한테도 사과하고 물리적으로 힘쓰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니. 제가 한참이나 설득하자 입을 다물고 있던 아들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손을 저으면서 당황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정말 이해해요. 아니다. 네 아버지인데 그럼 쓰겠니?
아들은 말없이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서 고개를 숙여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바깥 사돈을 쫓아가 사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양쪽 다 감정이 격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날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비 며느리도 같이 가자면서 저희 뒤를 쫓아와서 그날은 저희 집에서 같이 잤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노여워서 법적으로 절차를 받는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며느리가 그래도 아들 편을 들어주어서 다행이었어요. 끝까지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했으니까요. 아들도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욕한 건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들이 그렇게 해준 것이 고맙고 든든하면서도 예비 며느리한테는 미안했고 속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튿날 사돈댁에서 오셨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아들도 예비 며느리도 쉬는 날이어서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잡채하고 불고기를 해서 주었더니 며느리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오래 일했던 가락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들도 무뚝뚝하니 말은 없었지만 젓가락질이 바쁘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늦은 오전 벨이 울려서 내다봤더니 사돈댁인 거였어요. 바깥 사돈과 안 사돈 두 분이 모두 오셔서 저는 허둥지둥하면서 급하게 문을 열었죠. 안 사돈이 먼저 들어오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셔서 저도 급히 같이 고개를 숙였고요. 바깥 사돈은 조금 뚱한 표정이었지만 안 사돈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밀려서 저한테 뭔가를 내미시더군요. 상당히 큰 과일 바구니였는데 바깥 사돈은 좀 열없다는 표정을 한 채 멋쩍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만 뭐가 머리가 잘못된 건지 그런 소리를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망쳤네요. 죄송합니다. 예, 사부인 죄송해요. 제가 저희 남편 알아들은 만큼 말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안사돈은 웃으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제가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사과를 받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저는 당황해서 마주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들은 정중하게 과일 바구니를 받아놓고 바깥 사돈을 모시고 가서 예의 바르게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홀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 고생이 눈앞에 지나가서 앞뒤 분간이 안 되었다고요. 그 정중한 사과를 들으면서 바깥 사돈도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서 자기가 먼저 잘못한 거라고 인간답지 않은 소리를 했다면서 한마디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안심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안사돈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사부인, 저희가 좀 경솔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면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단속할게요.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예비 며느리도 벌써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한 것을요. 그러고서 다행히도 양쪽 집안 모두 마음이 풀렸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정말 많이 좋아해서 이 결혼을 꼭 진행해야 한다면서 자기 아버지를 들볶은 끝에 결혼도 빨리 하게 되었죠. 아들은 그저 결혼하기 위해 소개받아 만났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가는 모양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돈 쓰지 말고 간단히 하자면서 무뚝뚝한 반응을 내보였지만 며느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따라가주기 시작했죠. 사돈 집안에서도 괜찮다며 큰돈을 보태주셨고요. 제가 할 것이 없어서 정말 쩔쩔맬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은 어머니는 그냥 계셔도 된다면서 딱 잘라서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는데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25대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정말 온갖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던 그 고생이 눈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아들이 저렇게 훌륭히 장성한 것을 알게 되면 하늘에 있는 남편은 어떤 기분일까 싶었어요. 물론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었겠지만요. 그 이후 아들은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를 보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가능한 먼 곳에 집을 잡으라고 했어요. 솔직히 홀 시어머니 가까이 산다고 하면 어떤 며느리든 싫을 테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도리어 저를 자주 보고 싶다고 했고 그 덕분에 저도 아파트로 옮겨가고 옆 아파트에 아들 며느리가 살게 되었답니다. 같은 단지는 아니지만 아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예요. 바깥 사돈은 제게 아이들 결혼 전 실언했던 것이 무척 걸리는지 명절이나 제 생일에 잊지 않고 선물을 보내오고 있고 안사돈은 자주 오셔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럴 때 며느리가 쉬는 날이면 얼른 와서 같이 끼어 앉아 수다를 떨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말도 못해요. 제가 봐주겠다고 하니 어머님이 힘들어서 어떻게 아이를 보냐면서 며느리가 반대했고 아들도 말렸습니다. 그래도 내 첫 손주를 내가 안 보면 누가 보냐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가사 도우미를 붙여주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 훨씬 편하더군요. 사실 매일 오는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걸 거절했어요. 너무 집안에 자주 사람이 들락거리는 게 불편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이 딱 좋더군요. 그래서 현재는 손주를 보면서 자주 찾아오는 아들 며느리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떠난 후 고생도 정말 많이 했고 아들 결혼시킬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말도 들었지만 사람이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지요. 바깥 사돈한테 대한 악감정 같은 것도 전혀 안 남았고요.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저 역시 노년에 그저 평안하고 너무 쪼들리지 않으면서 살면 대만족일 것 같아요. 여태까지 버티고 살아온 보람을 지금 받는 것 같답니다.